이제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나눴지만 바이오에 대한 주제를 많이 넣어서 우리 쪽에 친숙한 이슈들을 다뤄주실 것 같고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석관 박사님을 맞아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배운 그 기술 조직 제도 어, 공지나 이 프레임을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오늘 그러니까 일종의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뭐 그쪽에서 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마침 우리 생명연 오디언스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양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경하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90분에 딱 끊고 저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 표대로 하면 3강, 4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의 태동과 진화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제넨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73년에 허버트 보이어하고 스탠리 코엔이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발명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피코라고 하는데 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라고 해서 제약 그러니까 화학 기반의 제약 회사들이 이제 그 전성기였었는데 화학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새로운 이제 생명공학 그 기술을 잘 몰랐죠. 그때 지금 뭐 랩에서 다 누구나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소수의 랩에서만 할 수 있는 신기술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술도 잘 모르고 이게 실효가 가능한가 이것도 회의적이었는데 이때 그 로버트 스완슨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이죠. 요 조그만 사람. 이분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는데 이거를 보고 이걸로 단백질 신약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이 rDNA, 대조합 D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한테 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15분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 거절을 받고 허버트 보여가 마침 이거 사업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전화가 와서 그러면 15분만 만납시다 했는데 오후 내내 만나서 저녁까지 술 마시면서까지 얘기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창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데 지금도 바이오텍에서 기획 창업, 교수 창업 되게 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수가 가만히 있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논문 다 보고 읽고 와서 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수한테 그냥 이름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76년 창업을 했고 어, 역사적인 이제 계약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78년에 엘라이 릴리하고 제휴 계약을 처음 맺습니다. 제조업 인슐린을 개발하는데 생산 및 독점 판매권을 주면서 그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좀 달라. 매달 연구비 받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약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보편화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협동 연구 플러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인데 게리 피사는 이제 이게 아주 역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에 IPO를 했죠. 당장 아시다시피 어, 연금을 조금 받는 정도지 하여간 매출이 없고 수익이 없는 회사인데 IPO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은 주관사라고 하는 증권사가 판단해서 이걸 상장을 했을 때 이 주식을 사갈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주관사의 책임하에 그냥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에서 심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 안 하고 기본적인 요건만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팔리면 주관사가 떠나야 돼요. 주식을. 그러니까 그건 네가 책임이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넨텍은 여태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도 한 12년인가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게 즉 그 당시 실리콘밸리 나스닥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82년도에 엘라 릴리가 인슐린 개발 완료하고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첫 태동인데요. 중요한 거는 제넨텍이 새로운 기술을 사업하면서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조직 구조를 찾아 나선 선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넨텍이 요 계약을 한 이후로 제약업계에서 이 전통 제약사와 초기 바이오텍 회사 사이에 그 기술 협동 제휴가 뭐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그 이유는 다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제약회사들은 이제 화합물 시장 연구 개발했던 이제 역량이 있고 임상 시험할 때 경험들이 있지만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해서는 또 단클론 항체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하우스로 막 이걸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좀 무섭고 위험하니까 돈을 조금 주면서 아웃소싱을 일단 해보자. 그래서 간을 보다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사도 되고 다시 그때 인하우스를 차려도 되니까 일단은 탐색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초기 바이오텍에서는 임상시험 끝까지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역량도 없고 오직 이 초기 단백질 신약의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역량만 있었던 거죠. 그 둘 다 가진 것과 없는 것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휴를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맞아서 제휴를 하게 된 거죠. 제넨텍이 그 모델 하나 딱 만드니까 거의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생명공학 기업들이 하나 이상의 대기업과 제휴를 맺었고요. 상위 제약사들은 평균 한 24건의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요게 이제 피사라는 IP 수익화 모델, 모니타이제이션 오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화 모델을 제넨텍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꼭 제넨텍의 어, 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일단 대학에서 먼저 IP를 만들고 그 IP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면 제휴를 통해서 연구비를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적자 상태에서도 IPO를 상장을 해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상태에서 이렇게 IPO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초기에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품과 매출 없이도 수익을 얻고 상장이 가능한 이 시스템을 IP 수익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도입은 기업가가 주도하면서 기업가는 기술 혁신과 조직 및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제 피사는 이제 제넨텍이 생으로 만든 건 아니고 당시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것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게 주식재산의 수익화 모델이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술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걸 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굉장히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화의 길로 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제조합 DNA 기술하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기술이 그 다음에 보편화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제조합 단백질 되겠구나 해서 다 인하우스화 합니다. 이제 거대 제약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제휴는 줄지가 않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때 이제 이게 줄까 말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이 이제 반도체 기술 칩의 집적도하고 가격이 뭐 18개월마다 절반씩 뚝뚝 떨어진다 이런 건데 이걸 거꾸로 하면 무어를 거꾸로 해서 이름의 법칙이라고 해서 신약 쪽은 신약 개발비 10억 달러당 FDA 신약 승인 수가 매 9년마다 절반을 줄인다. 뭐 이걸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요 후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대 제약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인라인 센싱이나 아웃라인 센싱 이런 걸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네트워크 파머 모델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fully integrated 피코라고 해서 이제 인하우스에서 다 했었는데 생명공학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게 화합물이가 생명공학 상관없이 무조건 다 후보 물질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라이센싱하고 후보 물질이 많은 벤처 같은 경우는 M&A를 해버리고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CRO라고 하죠. 전임상, 임상 같은 거는 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바이오텍 섹터의 의미가 좀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초기 후보 물질 창출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다 그냥 바이오텍 섹터로 합니다. 그냥 화합물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 섹터들은 라이센스 아웃이나 M&A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14개 선도 기업의 신약 출처를 보니까 요 노란 게 라이선싱 인한 거고요. 빨간 게 M&A를 통해서 갖고 온 거고요. 파란 게 자체 연구입니다. 그 굉장히 파란 게 많지 않죠. 여기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 정도가 많고 로시나 이런 데는 되게 작죠. 길리아드, 그 유명한 길리아드도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아드는 자기 걸 팔아서 이제 그 성장을 시작했는데 거꾸로 밖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갖고 들어온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파이프라인상의 포트폴리오를 한 몇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껴둔답니다. 아껴두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걸 갖다 라이센스 아웃 한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비를 받아서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한계를 남겨놨다. 이거는 M&A로 간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M&A로 큰 돈을 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인데 이것이 잘 맞아서 전체 시장 출자를 보시면은 파마가 자체 개발한 거는 절반 이하로 되고 바이오텍이 중간에 먼저 한 거, 그다음에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텍으로 갔다가 온 거, 유니버시티에서 파마로 간 거가 맞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외부에서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정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신약 개발의 분업 구조가 정착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제 다 느끼실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신약 개발 단계인데 처음엔 대학에서 하다가 벤처 기업과 이런 데서 이제 후보물질 찾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 단계에서는 이제 대학을 못 하죠. 못 하니까 이제 전인상부터는 기업들이 하는데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대 제약사들이 다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기술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쭉 성과가 앞으로 딱 쭉 뿌려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넨텍 이후로 한 30년 지나면서 현재 제약 산업에 정착이 된 겁니다. 이게 제약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걸 이제 요즘 말로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많이 번 벤처기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삼상을 그러면 제약회사만 하느냐 벤처기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죠. 지금 한국에도 삼상 펀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오래서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요번에 이제 실패 사례 연구를 하나 하면서 신라젠 사례를 하나 했었는데 신라젠이 이제 삼상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삼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 그래서 그런 경우만 할 수 있고 대개나 거대 제약사들이 돈이 많고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좀 정리하면 이 바이오텍 산업이 진화한 걸 갖다가 우리 기술 조직 제도의 공리나 틀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이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어려운 특성이 이제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그래서 역사적으로 각 단계에서 기업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어진 게 뭐냐면 이런 분업 체제거든요. 이 분업 체제의 큰 효과가 뭐냐면 위험을 분산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험을. 한 회사가 위험을 다 지지 않고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1조 5천억, 2조가 되는데 한 회사가 다 부담하지 않고 각각 단계별로 다 부담을 투자자들이 다 다르고 회사들이 달라서 분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쫙. 그래서 이 혁신의 분업 구조가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리스크 해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합하는 게 문제가 되죠. 또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위험 관리를 위해서 어, 지식재산의 수익화 모델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혁신의 분업구조 형성이 되는데 이거의 한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합이 잘 안 돼요. 통합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학습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이오텍에서 주식시장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바이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고 제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단 투자자들이 잘 들어와야 이게 주식시장이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IPO를 해서 선순환이 되는데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매출 정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요즘 동학개미가 많으신데 혹시 미국 투자해 보신 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투자하고 우리 코스닥 투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코스닥에선 실적 발표하면 딱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는데 그 나스닥은 실적 발표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이던스를 발표해요.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내는데 아주 솔직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큰 변화가 없고 내년도 매출을 예상하기가 쉽고 그걸 또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바이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는 매출이 없으니까 오직 알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는 임상시험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를 리포트 해준다는 거죠. 투명하게. 그런데 리포트 해준들, 이게 전문가마다 해석이 달라요. 이게 유망하다는 건지,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 굉장히 절제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 주식 시장에 잘 안 맞아요, 이게 피선의 그 하나의 지적이고,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주식 시장에 안 맞는 또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스타트업은 이게 개발 기가 스팬이 보통 한 15년 정도 된다는 거죠. 15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주식 시장은 그 단기 실적을 요구하고, 벤처 캐피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시장이 안 맞다. 그래서 여러모로 안 맞아서 피사노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인데, 로슈가 제렌텍을 인수한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슈가 한 50% 인수를 해서 장기적인 그 세마이 그 수직통을 하게 되는데, 뭐죠? 자회사, 반자회사를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로슈가 자회사니까 그 내부 기업을 사정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더 공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네텍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제안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도 바이오 시장 그 코스닥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뭔가 바이오텍이 코스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전문 ETF가 나오든지, 지금 전체로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제넥신, 그다음에 또 몇 개 기업들이 있죠. 몇 조까지 갔던 1세대 기업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 90% 하락했어요. 고점에서 90% 하락했어요. 그분들이 다 좋은 교수님들이고 경망도 좋고 기술력도 좋았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셋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없는 상태에서 그 아셋 하나만 삼성까지 밀었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직 실험과 제조 실험을 아직 하고 있다고 봐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학습이 좀 덜 됐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게 어, 그 기술 특례 상장을 막 하는데, 이게 자꾸 막 그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삼상 실패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면 기술 특례 상장을 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기업한테 큰일 나는 겁니다. 바이오기업은 그렇게 되면 투자 못 받게 되죠. 투자 못 받게 되면 창업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게 바이오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투자를 잘 유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이 적당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스타트업 창업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상태에서 한국제약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제약산업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격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한국제약산업의 발전 스토리를 한 장에 요약한 건데요. 보통 아시아의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OEM이라고 잘 아시죠? 생산자 주문 부착, 생산자 상표 부착 방식인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어, 우리나라한테 생산을 맡긴 다음에 상표만 붙여서 팔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많이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네 마리의 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라는 국가들이 이제 산업화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생산 주체로 참여해서 돈을 벌고 제조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술 학습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 개도국들이 신흥국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EM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ODM은 뭐냐면 온 디자인 매니팩처링을 해서 설계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OBM은 온 브랜드 매니팩처링을 해서 마지막에 결국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거는 맨 처음에 OEM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다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브랜드 붙이게 되는 거죠. 의류 제품, 그 다음에 심지어 가전 제품 이런 것들 다 OEM에서 시작해서 OBM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제약산업은 이게 아예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막 산업화 시기를 지날 때 제약산업만 발전해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제약산업은 개도국의 생산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 때문에 거기서 이상한 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산업도 생산을 대행해주는 업체, CMO들이 많지만 다 선진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약사는 타산업과 달리 제조 역량이 혁신 역량을 연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화성에 제약회사들이 많고 카피약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만 있으면 이제 화학물 신약을 많이 카피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 100년을 생산을 하더라도 신약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노트북이나 옷 같은 거는, 신발 같은 거는 그 외주 받아서 OEM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디자인하면은 자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제조업은.
근데 이건 과학 기반 산업이어가지고 사이언스가 자기가 없으면 신약을 절대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과 혁신 능력이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있었더라도 성장할 수가 없었던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형적인 한국의 산업 발전 그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빅파마들이 R&D 생산성 문제를 겪으면서 R&D 단계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라고 한 거는 R&D 단계에서 아웃소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건데요. 위에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 아웃소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산업들이 글로벌 생산 단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글로벌 R&D 단계, 혁신 단계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이렇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R&D하고 개도국에서 생산만 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웃소싱 하는 데가 GIN,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사이언스가 올라온 국가들, 우리나라, 중국, 인도 정도. 그러니까 이 세 개 국가가 미국의 이공계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국가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서 R&D 역량이 커지면서 선진국이 했던 R&D를 대신 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가지 표로 아시아의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전략적 결합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논의를 진행시킨 지리학자들이 만든 건데, 그걸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첫째, 고품질 저가의 CRO 서비스를 하는 전략이 있고,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 다음에 아웃라이센싱 하는 전략이 있고, 고품질 저가의 CMO 서비스를 하는 전략,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될 수 있다. 겁니다. 처음에, 애초에는 그 해외에 나온 신약을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로컬 시장에 기술료 주고 갖고 오는 마케팅 대행 모델만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추가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CRO 모델은 중국에서 활발합니다. 중국에 한 300개 이상의 CRO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시 앱텍이죠. 여러분 아마 이제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2000년에 화학회사, 화합물을 합성해주는 CRO로 성장해서 지금은 자유무상 인상 안 하는 게 없고요. 중국 CRO 시장이 28% 참여하고 있고 4만 1000명의 종업원, 고객이 지금 돌아가는 게 음, 시험 테스트 해주는 것들이 이제 3000개나 되고 고객이 전 세계 6000사가 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보시면 어, 주요 경영진들, C-레벨 경영진들이 다 보면 미국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한 10년에서 20년 근무한 경력자들이 부서장급 이상으로 C-레벨로 다 온 거예요.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 내 로컬 대학교 졸업한 값싼 인력들을 고용해서 품질 관리는 이제 본인들이 경영진들이 하고 그래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값싼 원가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생산을 아주 값싸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R&D도 값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R을 맡기면 것보다 여기 3분의 1 가격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더 싸게 해주니까 미국에 있는 파마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풀타임 이퀴먼트라고 해서 랩 하나를 갖다가 아예 전세를 냅니다. 머크가 하나의 랩을 갖다가 1년 반 동안 뭐 얼마 딱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랩은 지재권까지 다 보호되면서 그 기밀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그 머크를 위해서만 1년 반 동안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돈을 계속 잘 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잘해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주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 산업은 그래서 원가 외 CRO 시작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씨가 하고 있는 일이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다 요소별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언제든지 신약 개발 회사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죠. 탈바꿈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해상충의 고객과 이해상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바꾼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스핀오프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 개발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로서의 지식 확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죠? GSK의 연구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디스커버드 인 차이나. 혹은 이제 여기 차이나가 연구소, 세계 연구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재미 경력 과학자가 들어와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고품질 저가 서비스를 서비스 해주겠다는 거죠. 자,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걸 할 수가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제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중국에 우리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한 절반 이하 가격으로 여기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이제 뭐 종합계획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계속 우리 CRO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데요. 정부에서. 저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글로벌화된 CRO를 만들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인건비가 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여기를 하는 거죠. 시장 후보 물질을 찾아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모델을 가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2004년에 여기 있는 기업들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소장님들. 그래서 그때 한미 지금은 나오셨는데 이관선 소장님, 동아제약의 김원배 소장님 두 분이 제일 이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하고는 한 3시간 반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미 이관선 소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 베이스고 이 생명공학을 잘 모르고 제약은 다 모르고 근데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용어 하나도 다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막 하다가 무슨 얘기 하시면은 잘 모르면 끊고 용어를 물어보고 다시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도 화를 안 내시고 굉장히 그 대화 논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약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간 요 사진이 2015년에 대박 그 5개의 물질을 그 7조 원의 그 기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때 여기서 설명하시는 게 지금 라이센스 아웃 모델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작 개발 끝까지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품의 가치를 상당히 올린 다음에 적당할 때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옵티멀한 포인트가 2A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동아제약의 김홍배 소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맞다. 그러니까 2A가 이제 사람한테서 인간 환자한테서 프로브 오브 컨셉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사람한테 들어가서 약효가 있을지를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좀 제약업계에서 농담이 쥐는 암을 다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쥐에서 항암제가 다 듣는데 예, 사람한테 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가서 확인되는 단계가 2A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이름을 2A 전략으로 하자. 그래서 2004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거를 실현해낸 기업이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특히 또 한국 교포 과학자가 타민풀 후보 물질을 이제 이 제일 교포인 김정은 박사가 찾아 개발해서 로시에 이전한 다음에 크게 성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매출 순위로 글로벌 6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파리까지 갔다 여기까지 간 것까지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넨텍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 업체도 굉장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게 굉장히 변화가 심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스타트업이 뚫고 올라가가지고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한국 기업의 롤 모델이었죠. 지금도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략군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하다. 하여간 이걸 2A 라이선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계약금 마일스톤 경상 기술로 이제 구성되는데 잘 보시면은 임상 1상이나 2A 하고 넘기게 되면 기술 로열 경상 러닝 로열티를 한 15%까지도 받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생산 다 하고 판매해도 9% 8% 이렇게 되고 제조업 평균이 3%입니다. 갤럭시 폰이 한 15% 되고요. 아이폰이 한 30% 되거든요. ASML이 영업이익률이 한 38%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어, 임상시험 2상, 3상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는데 그냥 매출의 15% 받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왜 아깝게 밖으로 내보내느냐. 그 안에서 해야지. 왜 좋은 기술을 국부 유치다.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바이어블한 비즈니스가 되는 모델입니다라는 걸
설명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런 표가 알목요원에 만들어진 표가 이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선가 딜로이트에서 만든 걸 갖고 와서 봤는데 놓고서 이걸 이 보고서 이름을 인용하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찾으니까 이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예타 같은 거 할 때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법무처 사업단에 이런 데서 다 이거 갖고 지금 한동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스를 찾지 못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라이선스한 모델 성과가 보시면 2003년에 이제 팩트가 성공했죠. 그러면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아주 드라마틱한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미점에 갔다가 이상 삼상이 거기서 했다가 FDA 승인 시청했는데 떨어져고 포기하니까 갖고 와서 다시 여기 LG가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 삼상 돈 안 들고 자기가 LG가 하게 된 건데 근데 사업적으로 실패했고 한미가 2015년 대박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벤처 창업이 제2의 붐을 받죠. 500개 이상 창업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실속에 있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팜, 그 주 SK에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라이센스 아웃해서 허가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끝까지 해서 허가받는 거 하나 두 개를 갖다가 2019년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수가 증가. 2023년에 20건에 8조 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언론사에서 각자 집계한 것들입니다. 2022년에 16건, 18건, 2022년이 제일 좋았는데 13조까지 갔었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고 제 바라면 이렇게 나가서 끝까지 가서 뭐죠? SK 바이오팜 쪽 성공해서 경상 기술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10년간 들어오는 기업들이 꼭 생겨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후보 물질을 가진 기업이 예를 들어서 레고캠처럼 몇천억에 M&A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글로벌화 되는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키움조건에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허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합성 시장으로 4개 받았고요. 이게 그중에 2개가 SK 바이오팜이고 하나는 팩트브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벡스트로라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민으로 제일 많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섹터럴 이노베이션 시스템 차원에서 제가 그 2006년에 인터뷰를 막 다녀봤더니 산학연을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서로 상대를 많이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계는 대학하고 연구소를 비판하시고 대학과 연구소는 산업계를 비판하시고 그래서 막 이유를 찾아가 봤더니만 어, 후보 물질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랐어요. 후보 물질에 대한 기준. 그래서 기업은 이 기술 이전을 할 때 이게 가져가서 전인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후보물질이라고 정의하는데 주로 대학에서는 주로 거기까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작아서 리드 단계 정도를 갖다가 후보물질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그 갭을 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생명과학 연구가 타겟을 찾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생 기업들이기 때문에 노블 타겟에 대한 퍼스트 인 클래스 시장을 도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건 위험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주요 생명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특장적인 연구들이 그냥 다 사장되는 거죠. 아니면 외국에서 갖고 와서 하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새로운 타겟을 찾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개발은 다 외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절이 나타난다 해서 이걸 좀 이어보자라고 나온 게 이제 신약 개발 지원센터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요 단계, 요 시기에 뭐 이런 이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이 됐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부분에서 전체 글로벌 산업의 이 패턴을 다 쭉 본 거죠, 저희가. 패턴을 다 본 다음에 어, 여기서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생겼다. 네트워크 파워가 생겨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거다. 이것 중에 하나다. 라고 결정한 다음에 어,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내 혁신 시스템을 받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파이자 그때 당시 이제 파이자 1년치 예산이 R&D 예산이 뭐 7조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신약 개발비 다 긁어도 5천억인가 그랬어요. 산학연 다 긁어도.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한 개 기업의 개발비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컨셉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컨셉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갖다가 똘똘 뭉쳐서 산학연이 다 합쳐서 이걸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단절돼 있더라. 이건 안 되지는 않냐. 그래서 단절된 걸 연결하자. 그래서 이런 걸 기획을 한 것까지 간 거죠. 그래서 사업 스타일,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을 잘 하고 거기서부터 한국의 전략적 옵션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 전략적 옵션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라고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건데 요 되게 혁신 연구로부터 기획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CMO 전략을 딱 두 군데가 했죠. 셀트렌하고 삼성이 했다는 건데 삼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간을 봤죠. 바이오에 어떻게 올까 말까 해서 바이오 칩도 해볼까 하다가 취소하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셀트렌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 보고 똑같이 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근데 잘 선택한 거죠. 대규모 자본이 있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패스트 팔로워가 바이오에 진입할 때 좋은 선택. 바로 CMO입니다. CMO. 생산 역량이 뛰어나요. 수율 관리 역량이 뛰어나니까 반도체에서 그 역량을 갖고 와서 CMO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잘하고 있고 바이올로지스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 이것과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장 만드는 역량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또 과학적 능력이 필요하고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생산 역량은 네트워킹보다는 오히려 하이라키컬한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조직 문화가 필요한데 좀 조직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약산업의 결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드로 병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병원 연구의 특징은 아이디어의 제안자이면서 최종 사용자로서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하면서 혁신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대체로 정리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따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에 보면 생각 연구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나요. 미국은 이제 NIC 중심으로 돼 있고 MDHD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주로 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와 진료를 의사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MD-PHD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육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연구비 회계제도가 다릅니다. 정규직의 의사이면서 교수들한테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MD-PHD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 카이스트에서 만든다 그러고 의대 만든다는 걸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이나 의사나 교사한테 인건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시스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의사 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보면은 MD 트랙이 있고 MD PhD 트랙이 있는데 보니까 MD PhD 트랙은 그 나름대로 거쳐서 하는 건 이제 명확하게 아는데 MD도 보니까 연구비를 주고 연구할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MD든 MD PhD든 간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그랜트를 딸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랜트를 따는 만큼 진료에서 제외되고 실험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틀 하시는 분, 진료하시는 분 많고 MD PhD는 보통 하루나 반나절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가장 가능한 것이 이게 인건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NIH 그랜트에서 1인당 최대 18만 불까지 자기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래서 18만 불까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자기 월급이 예를 들어서 18만 불이면 뭐 그걸 NIH 그랜트로도 다 떼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제 총액제로 우리는 연금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 그랜트 연구자한테 가는 그랜트를 갖다 뭐 그 기준으로 20만 불이다 그러면 20만 불 곱하기 간접비율을 그 기간별로 정합니다. 근데 기간이 보통은 그 도시의 물가와 연동해서 정하는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이 물가가 세기 때문에 74%인가 이렇게 저걸 간접비가 요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짜리 연구비를 따면 7,400만 원을 추가로 기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기관한테 주면 이 기관은 그걸로 이 사람의 그 공단 사용료, 그 다음에 코어 파실리티 사용, 뭐, 그 다음에 기기 장비 사용 이런 거 갖다가 다 충당하고 남는 거죠. 그래서 그랜트에서 직접비로 자기 인건비를 받고 간접비는 기관에서 실험실을 셋업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연구비를 한 그랜트를 뭐 2개 정도 받으면 대충 여기서 5년짜리로 계속 연구를 하고 진료는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MD와 PhD 사이의 그 협업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거 전체 MD, PhD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한 10,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요. 한 65%는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는데 15%는 개원, 우리나라 지금 개원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에 나오는 학생 수가 지금 한 135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한 10,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한 5천 명이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업무 시간에 50% 이상 연구에 쓰는 사람이 52%고요. 70% 이상 쓰는 사람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여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대학 소속인 그런 PI로 있는 사람들의 연구비 소스를 물어봤는데, only non NIH 그러니까 NIH 바깥에 펀딩만 받는 사람이 51%, NIH 펀딩만 받는 사람이 13%, 둘 다 받는 사람이 35%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9%는 NIH를 받지만 86%는 NIH 아닌 곳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NIH가 MD, PhD를 다 먹여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체리티 재단이 있죠. 다선재단. 거기선 어, 그 먼저 연락을 해서 이따가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어, 먼저 연락해서 그 5년간 1년에 10억인가 15억인가를 주죠. 5년간 무조건. 그러니까 제일 우수한 과학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해가지고 아무거나 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HHMI 펀드를 받았던 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창업한 분은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뭐였죠? 그 무슨 효모 갖고 하던 그때 인터뷰를 우리 김 센터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MIT 교수였는데 HHMI 펀딩을 받아서 여태까지 NIH에 들어가서 맨날 떨어졌던 가장 안 될 것 같은 연구, 가장 리스키하고 가장 도전적인 연구를 이거 갖고 했대요. HHMI 갖고. 그거 갖고 결과 좋은 게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뇌와 관련된 무슨 적었는데 효모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생물 갖고 뇌를 연구해서 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갖고 뇌 연구를 하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게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가 뭐 과학 난제 도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이런 자산기관에서 돈을 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부러운 시스템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연구비 소스가 정부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교수 인건비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 갖다 정규직 교수 인건비 계산하는 걸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의대 교수들이 본교 소속이 아닌 병원 소속 교수들이 많잖아요. 애매한 이 위치에.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랜트를 갖고 자기 인건비를 따라 그러면 이 지위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랜트 5년짜리 딴다면 5년 동안 한숨 일단 안심하다가 5년 끝날 때쯤 되면 이거 그랜트 못 따면 자기 월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미국은 가혹하죠. 그때 한번 따로 제가 보스턴 출장 갔을 때 교포 출신으로서 머크의 무슨 임상과 관련된 부사장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게 그랜트 프로포절 쓰는 게 너무 지겹다. 그분이 MD, PhD였는데 너무 지겨워서 난 못하겠다. 기업으로 갔어요. 기업으로. 그분이 아마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 계셨었던 분 같은데 굉장히 그 뭐죠? 카스비피라고 교포 그 과학자 모임에서 뭐죠? 플래너리 발표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못 쓰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떨어지면 월급이 깎이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갔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사례고요. 주노 테라피우틱스는 카티 전문 기업인데 병원에서 창업돼서 굉장히 큰 성과를 4년 만에 15배의 자본인들을 본 기업이 사례가 있다는 거죠. 병원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요즘 흔한 사례는 아닌데 엄청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그러니까 서울과학고 나오고 올림피아드 금메달, 서울의과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수가 된 40대 후반, 아니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러는데 지금 지놈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카이스트 누구죠? 주영석 교수님이 만든 창업한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조인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홍해걸 씨가 하는 유튜브에 요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수많은 천재들 중에 인성을 겸비한 몇 안 되는 교수님입니다. 꼭 대박 나서 인류를 구원해 주세요. 이분 인터뷰하는 거 보는데 너무 인성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빠질 게 없어.
근데 그걸 서울대 교수는 진짜 성골 중에 성골이거든요. 서울대 졸업하고 그중에서 가리고 뽑아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교수가 된 건데 그걸 딱 때려치고 병원을 저희 창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이제 모티베이션이 생기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함정은 이분의 부인도 의사시기 때문에 약간 그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우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문현정 상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는 분들 계신데 의대 출신으로서 투자 업계에 가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같으면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형태,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공대 교수님들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컨설팅 안 해주기 때문에 다 개발해서 의사한테 가져가면 이거 필요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분들 의사니까 초기에 개발 초기에 이건 하나만 해요. 꽝. 딱 얘기해 주는 게 많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미 충분히 합니다. 이건 메디컬 어메니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어, 그래서 병원발 창업에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이런 병원에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데 요거 창업의 의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기기가 이제 신뢰성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굉장히 의사 집단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 믿을 만한 기업이 많은 임상시험을 해서 완전히 FDA 승인을 받고 또 일선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 그래서 완전히 입증된 제품만을 쓰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써주질 않아요. 써주지 않으니까 또 입증이 안 돼. 그래서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창업하면 그 네트워크에서 팔아주겠죠. 아무래도 팔아주고 써주겠죠. 써주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 침투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걸 보시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2013년에 했던 방식으로 병원 창업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저기 생명력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엑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창업자가 대주주이거나 CEO 역할을 하는 경우 그래서 병원 의과대에서 MD가 창업한 거나 논 MD가 창업했을 때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2010년에 역시 피크를 쳤습니다. 총 한 210개 정도 저희가 뽑았는데 아마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는데 종합병원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쭉 학교별로 뽑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여긴 데이터를 따로 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쉽게 됐고요. 아마 딴 데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업은 주로 의료기기나 진단 헬스케어가 많은데 돈 투자는 여기가 제일 많죠. 저 제약기업이 투자를 제일 많이 받았고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 어, 약간 조금 안타까운 업체들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돈 벌려고 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한 게 아니라 연구하시면서 이제 진료를 하시다가 본인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료를 위해서. 근데 이게 시장성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우 본인께서 그냥 누구 공대 교수한테 맡겨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막 억지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나는 아이템은 아니고 그렇지만 소수의 환자들한테 만약에 개발되면 굉장히 그 환자들한테는 좋은 베네핏이 가는데 시장성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로서 진료의 연장선으로 창업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과, 외과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초교실에는 신약과 관련된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대형 병원들이 규모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다 조직 구조가 달라요. 스테이터스가 달라서. 핵심은, 스피노프, 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스피노프하는 창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꽤 흔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하이 병원들이 관리를 해서, 이, 이 기업이, 창업한 기업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과를 이 병원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보면 학교보험인 부속보험은 학교보험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교의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가 있고요. 거기서 별도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창업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지만 수익은 다 본교 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따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교하고 잘 얘기가 되지 않으면 돈이 갔다가 병원으로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연대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 의대가 그 병원이 힘이 세서 그런지 하여간 본교 산하의 산단을 별도의 기술지도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하여간 학교 범위는 일단 갔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회계가. 근데 국민대학 범위는 법상 창업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창업 지원 조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연구 교수님 한 분이 이걸 팔로우 하고 계시고 교원들은 다 그냥 독립해서 창업을 합니다. 단 본교 관악 캠퍼스에 있는 산단을 지원을 받아서 산단의 자회사로 기술주주의 자회사로 갈 수 있는데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독립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잘 되면 좀 기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분을 소수 지분 뭐 5%, 3%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창업 전담 조직도 있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자회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일단 독립해서 하면서 5%까지만 투자를 합니다. 단 아산병원 같은 경우 보니까 5% 투자하고 초기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리즈 A, B, C, D 가면 계속 쫓아가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5% 유지해요. 그래서 이게 대박 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5%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여기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건데 하여간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병원이 창업을 촉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서 MDPHD 시스템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도도 굉장히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수 창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산업화에 기여한 요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이오 기술과 R&D 생산성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과거의 수직 통합 구조, 대기업 중심 구조가 네트워크형 구조로 많이 바뀌었는데 질문은 그럼 그게 만약에 같은 시기에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이런 거 같은 패스를 밟아서 산업화에 성공을 시켰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한번 역사적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73년도에 유럽, 일본, 한국에서 개발됐더라면 제넨텍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한번 보면, 근데 한번 유출해 보면 영국은 그 비슷한 시기에 반클론 항체가 나왔는데 특허를 안 해가지고 이게 유일하게 항체 기술이 그냥 공개돼 버렸습니다. 오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판 패러독스에서 보듯이 여기도 사업화를 잘 못해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그 두 사람이 노벨상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조 교수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토대학의 교수였는데 여기도 교토대학이 당시 거기서 검토해 본 다음에 거절해요. 특허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노약품에 가서 특허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오노약품 이름으로 특허를 냅니다. 자기가 발명자를 등록하고. 그래서 이번에 BMS가 허가를 다 받았는데 교토대학은 한 푼도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 그 뭐죠? 기술의 사업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실제로.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승주 박사님, 오름 테라피스트 그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출장 가보고 해서 경험한 걸 적어주신 건데요. 대학은 오타쿠, 국제연구소는 굉장히 여기는 그 비정규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상적인 것은 제약사는 폐쇄적 혁신이에요. 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이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부 개발 직접 개발 선호하고 벤처 제휴를 기피하고 있다는 거고요. VC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벤처는 왕따. 뛰어난 기술의 기초기술이 많은데 벤처하기 정말 척박하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풍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 유럽에서 개발한 유전자 제조학에서 나왔으면 지금만큼 산업화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떤가? 체크를 해보면 교수 창업 제도가 로버트 스완슨이 허버트 보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느냐?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병원 시스템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한번 봤고요. 두 가지는 먼저 나중에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교수 필요 창업의 필요성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아마 2000년 초를 경험하셨던 분이 아직 여기 계시면 그때 한번 착 닷컴 올라갔다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죠. 카이스트에 특히 뭐 제넥셀 이런 업체들 어려움 겪고 삼성 아니, 생명연도 그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다음부터 뛰어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직접 창업하는 없는데 안 난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인 거죠. 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참고만 하시고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가형과 기술사파형인데 그냥 커리어를 바꿔서라도 교수가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기술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고 그걸 중간에 조금 더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하려는 비용은 한 20억, 30억 되는데 이거는 정부 연구비로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릴럭턴트하게 약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가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수 창업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에 비해 교수 창업이 매우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라는 거고요. 한국도 교수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휴교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여태까지 그 언론에서 교수 창업을 다룬 특집 기사를 낼 때 천편일률적인 톤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활발한데 우리는 잘 안 되니까 휴겸제도 확대합시다. 라고 결론을 맺은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미국은 휴겸제도가 잘 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고요. 첫째, 양적 성과를 보면 한국이 취약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절대수는 이게 여기 보시면 식민차업소 절대수는 미국이 훨씬 많죠. 1000개 하나 넘은 거고 우리나라는 10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0개, 300개까지 넘어왔는데 연구비 대비로 하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3배가 많습니다. 창업수가. GDP 대비로도 3,300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연구비 규모상으로 보면. 성공률은 미국은 이렇게 23.5% X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한번 우리 생명연에서 이거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교원 창업의 성공 데이터를 할 때 매출액을 잡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엑시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았냐 얼마 받았냐.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지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그럼 수결문제가 잘 되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지를 항상 공과대학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데 이 중에서 15위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5개 대학만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상임직의 겸직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문 역할만 하게 되어 있고요. 기업 활동을 일주일에 하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 그리고 상임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UC 대학 같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데가 허용하는데 이 경우도 일주일에 하루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임직 너 CEO 해도 돼라고 하긴 하지만 단 일주일에 하루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CEO 하기가. 그리고 학생 고용이나 대학 설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안 돼라는 거고요. 나가서 해라. 나가서 하라는 거고 오직 자문역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학 교직원들은 주로 컨설턴트나 자문위원이나 이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 C 레벨에는 되게 not common, very rare, 아니면 교수 창업, 대학 교직을 따라하는 그런 거 많다는 겁니다. MIT의 교수 창업 가이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해 봤더니만 패컬티직은 풀타임 패컬티는 스타트업의 경영 책임을 맡는 직함을 같이 가질 수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 이게 대학 기반 스피노프의 끝판왕입니다. 교수 창업에 대해서 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 저자가 보면은 이분은 이제 아마 형식으로 들어간 거 주로 이분이 쓰신 것 같은데 전직 HP 연구원, GSK 연구원, 바이오스타트업 창업자를 두루두루 경험하셨던 그런 지금은 현재 대학 기술사업부 책임자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많으실 텐데 다 쓰신 거죠. 그러니까 교수 창업에 대해서 아주 뭐 빠삭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화와 현실을 썼는데 첫째, 지분의 절반 이상 보유하면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싶다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 큰 차이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VC 투자를 받게 되면 그건 포기해야 된다. VC 투자를 받으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머저리티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딴 데로 가신 왓서만 교수라는 분은 그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걸 써서 권력이냐 돈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컨트롤이냐 돈이냐. 그래서 벤처 캐피탈 돈을 받으면 컨트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지분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지금 뭐 10% 이내로 줄고 나중에 희석을 만약 3상까지 하기 위해서 막 희석을 받으면 한 3% 이내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엑시스를 해도 큰 돈을 못 벌 경우가 많고 뭐 1조, 10조, 뭐 100조라는 그런 모더나 같이 그런 기업이 돼야 한 몇 주 정도 엑시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요거 대표적인 사례가 로버트 레먼 잘 아시죠? 그 모더나의 창업자인데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창업했고 그중에 13개는 매각을 했습니다. 19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브스가 부호 발표를 하는데 지금 또 바뀌었을 텐데 3%의 모더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도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기업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이분의 그 MIT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분이 업적을 깨알같이 많이 써놨는데 놀랍게 창업 실적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연쇄 창업자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병건 박사님이라고 이제 녹십자 연구소에 가셨던 분하고 저기 대표하셨던 분이 선생이셨는데 한번 대담을 했죠. 그래서 이분의 대담을 요약하면 바이오 스타트업은 요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고 본인은 이사를 과학 자문역을 주로 했다고 했고 CEO는 안 했고 CEO는 벤처 캐피탈이 데리고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플래그십 파트너라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 거기서 좋은 CEO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부족한 건 제가 보기에 전문 경영인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교수 창업을 더 활발하게 하려면 교수가 경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오해가 생겼나 보면 부정확한 언론 보도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CEO는 겸직도 가능하고 시간 사용도 무제한 허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그런 기사를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구조, 지배 구조가 창업자가 기업은 창업자의 것이고 창업자가 대주주가 된다. 이것이 공식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수 창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럼 교수가 창업하면서 대주주가 되고 기업이 교수의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대다수가 교수가 창업을 하면 교수가 대주주가 아니다는 거 아닌 겁니다. 교수는 대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기사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의 5명이 교수가 다 창업을 했는데 되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탠포드는 거의 모든 교수가 창업을 한다. 우리도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비하인드된 더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해서 이 교수들은 어, 상담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죠? 어드바이저로만 참여한다든지 이런 소수집을 가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만 3명은 먼저 교수 창업 규정을 보면 여기도 스탠퍼드가 제일 잘 돼 있는데요. CEO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은 겸임 교수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앤드류 응은 처음에 레귤러 패컬티 정규직 교수로 왔다가 요거 코세라를 창업하면서 바꿨어요. 자기 포지션을. 그러니까 교수로 있는 것보다 컴퓨터 쪽은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바꾸고 어디서부터 프로스페서로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레이페리라고 하는 분은 한 10년 동안만 구글에서 근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업의 어드바이저예요. 유일하게 CEO를 한 경우가 있는데 패트릭 브라운이라고 임파서블 푸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식물류 하는 분인데 창업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60 넘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교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고 자기가 CEO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명도 현직의 레귤러 패컬티를 유지하면서 정규직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CEO로서 뭐 겸직을 하면서
취직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없더라.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창업은 다 벤처 캐피탈이 와서 주도해서 창업을 하고 교수는 기술만 제공하고 소수지분을 가지면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교수 창업 모델은 미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창업자가 CEO가 되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거고요. 창업자가 그다음에 VC가 주도하는 모델이 제일 많고요. 창업자가 처음에 CEO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경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시 VC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 다시 3번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배경을 보면은 미국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거버넌스를 보면은 이게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에 따라서 이 파란색이 VC 지분인데요. 두 번째 라운드가 되면 창업자보다 많아지고 세 번째 라운드가 되면 이게 창업자보다 절반 이상이 되죠. 근데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회 수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는 그 경영진들이 그 내부 이사가 많은데 점점 갈수록 외부 이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VC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독립사회에서 들어와서 경영진은 계속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사회. 그리고 들어와서 나머지가 다 사회 이사로 채워지고 여기서 실질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우리처럼 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 이사회 와서 하루 종일 하고 8시간씩 이사회 와서 거기서 모든 걸 털어나오고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이런 제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가상 시나리오고요. 또 보시면은 피어스 바이오텍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상위 뭐 유망한 기업들을 발표하는데 VC 주도로 창업하는 기업들도 꽤 있다라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수 창업 모델은 이쪽입니다. 창업자 주도 모델이죠.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CEO나 CTO를 상임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에서는 휴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휴직이나 겸직을 하면서 겸직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거 직접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있죠. 같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연쇄 창업 못합니다. 하나밖에 못하고 이걸 팔고 나면 두 번째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변이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한 과에 30명의 교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5명이 휴겸직을 상태로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과에. 그래서 근데 스탠퍼드는 거의 모든 대학 그 교수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아무 타격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대주주가 되고 리스크 테이킹은 벤처 캐피탈이 하고 대학 교수는 파운더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비상임직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자문역만 하게 되는 거고 일주일에 하루만 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로메드 김선영 교수님이 그 생명과학과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밥을 잘 샀대요. 그 창업하면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과 연구에 전환 시장이 없고. 그다음에 연쇄 창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모더나의 그밥 레머 교수처럼 40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자문역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한 학과의 모든 교수가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배적인 모델인데 이것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한 상태에서 기자가 미국 가서 해보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창업자들이 많다. 교수가 차별하다. 그리고 이 모델을 관찰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미국은 이렇게 창업하니까 우리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대신 우리는 이 모델로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참 의아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맹점인데요. 그렇게 수많은 기자들이 실리콘밸리에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교수들이 안신장을 갔다 왔다 가고 하는데 이 차이를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모델이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가 창업한다는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창업한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 부담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 창업이니까 우리는 교수 창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렇다고 미국이 딱 무조건 좋으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좋으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수님들 중에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이스트의 배현민 교수님이신가 그분은 5번 창업하셨잖아요. 그중에 세 개인가는 벌써 엑시트 하셨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대학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 연봉이 미국은 굉장히 다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짜리 교수가 있고 20억짜리 교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모셔와서 이 사람이 교수가 교육과 연구를 안 하고 창업을 한다? 이거는 조금 대학 당국에서 허용하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시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교수 창업을 할 때 교수한테 CEO 겸직을 불허한다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한 명 얘기한 분이 이분이에요. 현탁한 교수님이 이 축적의 시간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딱 벤처캐피탈 주도 창업 모델이에요. 어, 본인도 미국처럼 벤처캐피탈을 다 해주면 나도 창업 10개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다 긍정적이지만 하나의 부정적인 거는 지분이 작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교수의 기술을 뺏어가서 돈은 자기들이 다 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 아니고 벌처캐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시든가 이거죠. 그러면 교수직을 그만두고 CEO를 하라. 본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3%만 갖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IT하고 BT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IT는 이제 어,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교수 창업도 많이 없지만 IT는 창업한 후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창업자가 모르는 전문성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교수가 창업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임상시험이나 사업개발 이쪽은 교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창업을 한들 그 후 과정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VC가 그때는 스테이지마다 창업 CEO를 다 바꿉니다. 자꾸. 스테이지마다 단계마다 더 가장 적합한 사람 데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우리 저기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자주 관찰하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사전 계획이 미흡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교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초기 기술만 제공하고 60%를 요구하는 경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분과 역할 불일치하는 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교수 창업했을 때 보통 보면은 본인 재단을 데려다가 CEO를 시키는데 여전히 대주주는 자기예요. 그러면 이 CEO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거기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역할 혼란. 교수와 기업가로 그 역할 혼란하면 안 된다. 기업가로서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학생 문제인데요. 저는 학생이 교수가 창업한 회사에 고용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박사과정 논문 쓰신 분들 알겠지만요. 박사과정에게 교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상. 한마디로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 관계를 맺는다? 그건 인생을 갈아 넣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좋은 교수님이어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또한 문제는 VC 주도 모델이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VC의 역량이 없고요. 일단 VC 주도로 대주주가 돼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문 경영자가 와서 레지던스 인 아니 뭐죠? 엔트러프레니어 인 레지던스로 해서 전문 경영자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풀이 없죠. 왜냐하면 엑시스를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태계 연령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VC들도 뭐 창수사 아니 저기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어, 경영 목적 투자를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못하게 돼 있고요. 이해관계인 조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제도적으로나 역량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투사에게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적인 계산만이라도 일단 물꼬를 터주면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창투사들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뿌리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요. 그 핵심이 총수라고 하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그 뭐죠? 이해관계 차이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큰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한국의 교수 창업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보시면 일단 현재 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제 1.5세대죠. 창업자가 교수 창업자가 있는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교수 창업자가 창업을 하면서 기업 출신의 경영자에게 CEO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VC가 투자하는 거죠. 그 오름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ABL 바이오처럼 이렇게 한화인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레이오프 되면서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럴 때 대학 이분들이 그냥 창업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대학에 갖고 있는 기술, 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결합해서 창업을 하면 그냥 대학 교수가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도 좋고 아니면 기업의 출신들이 기술 없이 창업하는 거나 좋거든요. 둘 다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 지주 회사가 정말 능력 있는 CEO가 들어와서 경험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본금이 뒷받침이 되면 창업 전문 조직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CEO가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되면은 우리가 잠재적 창업자들은 뭐냐면 저위험을 선호하는 그룹인데 여기서부터 창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수 개인에게도 좋은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창업자 주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과 지난번 그 2015년에 갔잖아요. 보스턴에. 사실 요 교수 창업 요 리포트가 그때 그 여행에서 나온 겁니다. 출장에서. 사실 이 에코노미즘부터 썼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다 생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게 야, 이거 스타트업 바닥이 미국은 49대 51로 VC가 주도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특히 바이오 쪽은. IT 쪽은 뭐 그렇지 않은데 바이오 쪽은 야, 이거 우리랑 다른데? 이건 창업자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우연히 뒤에 가면 컨스텔레이션 파마스티칼이라고 이분을 만났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분은 이제 우리 김용 센터장님하고 우리 몇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화공 박사이면서 기술정책 석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떠듬떠듬 영어로 하는 가지를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이 아주 쉬운 영어로 미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쫙 강의를 해줬어요. 저는 한 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듣고 왔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타가 왔습니다. 야, 이거 미국은 생태계가 주도권이 보이지 않게 VC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얘기가 VC가 기획해서 VC 창업하는 경우도 물론 VC가 대주주이지만 일반 창업도 시간 차이뿐이지 다 VC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가 먼저 창업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VC가 투자를 받게 되면 아까 보셨잖아요. 서드 라운드까지 가면 이미 VC가 대주주가 되고 이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갔다 와서 근데 다른 분한테 자꾸 여쭤보는데 대답이 엇갈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똑같죠. 우리랑 뭐 VC가 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이사회는 그렇게 되더라도요. 창업자한테 그래도 권한이 있고 컨트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동부, 서부, IT 비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은 창업자 주도성이 강하고요. 최근에 올수록 또 창업자 주도성이 강하다고 그러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 전까지는 무조건 CEO를 갈아치우는 게 트렌드였대요. VC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 일단 IPO 가기 전에 그 투자자를 뭐죠? CEO를 갈아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IPO 하려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가서 로드쇼를 해야 되거든요. 막 선전을 해야 돼. IR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어설픈 창업자 CEO 이걸 제일 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IPO 하기 전에 VC 대주주가 CEO를 해고하고 창업자 CEO를 해고하고 그 넥타이맨 굉장히 그 경력 있는 노숙한 대기업 출신의 CEO를 모셔온대요. 그래 그런 게 2000년대 전반까지는 2000년 전까지는 유행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바뀌었답니다. 창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엑셀러레이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창업자로서 성공한 사람이 VC가 된 경우가 많이 많았는데 이 VC들이 창업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낙관적이었대요. 이 사람들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자 주도성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분야가 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교수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VC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또 연구개발 스테이지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CEO를 역할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치 선발 투수,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 바꾸듯이 CEO를 계속 바꾸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여기는 사업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야, 미국의 스타트업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기업을 키워줄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가진 이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 했던 분들이라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뭐고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뭘 실수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VC다 그렇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딱 창업을 하자마자 이사회를 장악하고 CEO로 딱 오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으로 좀 가자. 그래서 첫째, VC 역할을 좀 강화해야겠다. 둘째, 그걸 위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우리가 도입하자.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바로 생명력이 보내준 해외 실정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보시고, 그때 우리 거기 가서 우리 피터 김한테 소개받은 얘기죠. 그죠? 여기 이제 벌처 캐피탈이 싫어서 벤처 캐피탈한테 안 가고 최대한 경험 있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엑시트 경험이 있던 원로가 직접 인큐베이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신 SBIR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전임상까지 간 단계에서 그때 거기서 임상 갈 때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한테 지분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건 한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기여가 지나는데요. 벤처 캐피탈은 4대 요소가 갖춰져야 벤처 캐피탈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내는 자금원이 소스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투자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이 있어야 되고, 벤처 기업에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회수 시장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딱 갖춰지지 않으면 벤처 캐피탈이 돌아갈 수가 없고, 벤처 기업도 돌아갈 수가 없죠. 다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보면, 요 단계를 거치면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5년에 모태펀드가 생기면서 딱 생태계가 이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완결된 생태계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VC 역사는 이것이 완결돼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초기에는 이제 투자 많이 안 하고 대출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수 시장이 성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금원이 우리나라 결정적인 게 미국은 이제 연기금이 투자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태펀드가 투자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나스닥은 적자 상장, 핵심은 적자 상장입니다. 적자 상장이 돼야 이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데 적자 상장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사가 책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특례들을 도입해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인 거죠. 미국도 보면 초기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표에 모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처음엔 ARD가 생기면서 공적 벤처 캐피탈이 1940년에 생기고 이런 체제, 그러니까 지금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다 셋업을 합니다. 지분 투자하고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경영 개입을 하고 이때 이미 지배지분을 확보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한계가 유인 구조가 취약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SBIC라고 해서 공적 벤처 캐피탈을 실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실패. 네, 이건 이제 요 리포트 우리 이대 교수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분 판단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개를 모아서 현대적 VC가 성립된 게 1970년대, 70년대. 이때 결정적인 게 이 뭐죠? 요 법에 따라서 엘리사 규정에 따라서 연기금의 신탁기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날개를 단 거죠, VC들이. 그래서 VC들이 그 펀드를 구성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VC 사이클을 갖다가 한번 완성시키는 걸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은 어, 우리나라는 미국은 LLC인 VC가 주로 연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적극적인 개입하고 기업 가치 제고한 다음에 상장하거나 M&A를 통해서 회사한다. 우리는 VC가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심사역들이 파트너가 아니고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급쟁이들이죠. 그리고 모태 펀드와 정책 자금을 저금을 조달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극적으로 모니터하다가 주로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장외 매각 방식, 상업 방식으로 자금을 수합니다. 상장하고 M&A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세컨더리 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그 장외 매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하위 제도가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음, 진화 과정도 다르고요.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하위 제도가 역학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일본 제도가 굉장히 더 유사합니다. 일본은 아예 법에 VC가 지원 역할에만 머물도록 법에 못 박아놨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장애우선은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투자 경영진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고 코스닥 상장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우리나라가 개발 연대 시대의 총수 중심의 재벌 구조가 있고 그 재벌 중심의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재벌의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그대로 스타트업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뭐 동일인 이런 걸 갖다가 법에 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3%에 4%의 지분만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을 법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기업 지배구조는. 그러니까 음, 어저께 이제 신라젠 전직 그 BD 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 문상 대표가 한 8%인가 밖에 없었대요. 지분이 작았는데 그걸 견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많다고 하는 게 그게 경영의 안정성을 만드느냐?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독선을 막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사회 구조가 많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중심 경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여튼 미국 시스템이 좋은 점은 CEO의 독선을 막기 때문에 막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사회이사가 들어와서 같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갖다가 피해갈 수 있고 초기 기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한 기업이 성공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사회이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지 말지는 결정이 어려운데 판단이 어려운데 생태계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냥 창업자 중심 경영을 하는 것보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평균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최선이잖아요. 가장 발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다. 기업가 정신 진짜 강조하고 이런 것도 다 똑같죠. 똑같은데 파이낸싱의 역할이 크게 다르다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까지 제시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박사님이 예전 미국 출장 갈 때 추억을 되살려 주셔가지고 또 그때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 미국 창업 생태계에서 VC의 역할이 우리가 간과되어 있었던 그 현장을 보게 됐었고 그때 VC 다이나믹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된다. 연구원 창업이 교수 창업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부처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바이오 창조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팁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과제도 기한을 하고 SPC가 모델이 되는 벤처 지원 과제도 만들어내고 또 현명한 박사 지금 하고 있는 아이커와 사업도 그때 그 구조를 잡았던 모델이 있거든요. 그때 음, 좀 더 깊이 있게
이러한 맥락적인 요소들을 정부에 침투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었다면은 과기부의 정책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고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청중 분들로부터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채팅방에 뭔가 좀 올라오기도 네, 한데, 김정석 박사님, 네, 저 경우 그러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몰랐는데 페이스북에서 자꾸 이제 제가 질문해봤더니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어떤 교수님이 계약을 할 때, 교수제 계약을 할 때 하드머니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소프트머니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머니로 계약하는 경우는 요겁니다. 학기 중에는 안정적으로 그냥 급여가 대학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급여가 안 나오니까 그랜트를 가지고 방학 동안 급여를 갖다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머니로 계약하시는 교수님은 뭐냐면 아예 12개월 전체를 다 그랜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병원에 이런 분들이 많대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가 아니고 서울대 병원 소속 교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가지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는 이제 내용 업데이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을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거에 좀 결합해서 시사점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신약 쪽에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네트워크 이제 파마라고 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제약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들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대외 환경 변수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이렇게 녹더라도 오히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활성화되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 제약산업에서 인하우스 측면에서 이제 안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쟁점들이 하나 이제 포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 업데이트 부분은 병원 창업 쪽 부분인데요. 제도적으로 올해 1월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의료기술협력단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병원 그래요? 창업이나 병원 사업화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됐었는데요. 여러 어떤 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물론 저희 가기부가 하는 병원 혁신 전략에서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 실제 의료기술협력단이 생기면서 병원발 창업이나 지원 부분들이 실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월에 법이 개정이 되고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좀 업데이트되면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기 그 의료기술협력단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핵심은 저거예요. 아산하고 삼성입니다. 아산하고 삼성.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벌 기업들이 터널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2세, 3세 저거 경영 세습할 때 상속세 안 내려고 3세가 다른 기업을 하나 차리게 하고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주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자회사를 건들 수 있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뭘 할지도 모른다. 특히 또 요즘 이미 각 대학병원들마다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정관상으로 허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에 들어오는 각종 자재와 의료기기들을 거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약간 복마전일 수 있거든요. 약간 뭐 리베이트의 원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이미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들이 많아서 기업의 대학병원들이 스피노프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자회사를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하여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술 협력단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근데 하여간 수건 사업이 하나 이루어졌네요. 예. 제가 보기에 그 의료기술 협력단은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단처럼 외부 연구비를 받아다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지도 상당히 노리고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앞서 한 가지 질문 아직 대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화 못 아, 예. 받아서. 예, 예. 아니, 제가 그 찾다가, 잠시만. 그거 관련된 연구를 제가 해가지고, 아, 음,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공학 DNA, 대조합 DNA 기술과 다클로나 장치 기술로 개발되는 생명공학 혁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영화에 산업화시킬 것이냐라고 백지에서 우리가 그때 타임머신 타고 73년으로 돌아갔다 하면 정말 막막하겠죠. 그죠? 막막할 텐데 하여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시스템, 나스닥 요 시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뭐 로버트 소환슨 이런 사람들이 막 맨땅에 헤딩하고 막 엄청 고생을 하면서 제도도 만들고 조직 구조도 만들면서 해와서 현재의 시스템이 생긴 거죠. 혁신의 분업 구조,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데이터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데이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째, 한계 비용 없이 무한 복제와 공유가 가능하다. 두 번째, 경험제라는 건데요. 구매자가 데이터를 구매한다고 할 때 그걸 사용해 봐야만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에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낮은 전시성,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소유권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데이터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진 이런 독특한 특이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 자산으로서 가진 데이터가 또 특허나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과 또 다른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요 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엔티티를 어떻게 사업화시킬 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 다섯 가지 특성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챌린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진 수단을 써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데이터 산업이 꽃을 피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 데이터 가져서 연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다섯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똑같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 새로운 시기이 나오면 그것이 사업화가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걸림돌을 이게 기술의 목소리인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겠네. 알아서들 하시게 딱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업화시키고자 하는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집념의 기업가들이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책가가 먼저 해결해 주는 건 더 좋겠죠. 근데 동기가 이거보다 훨씬 세거든요. 기업가들이. 그래서 막 없는 길에 막 내는 거죠. 막 내면서 제도를 만들고 법도 바꾸고 막 로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조직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뛰어난 비전너리가 누가 나와서 원로가 나와서 이대로 갑시다 딱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막 해서 지금은 데이터 단계는 또 다른 조직적 제도적 실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까 뭐 미국하고 한국 시스템에서 느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직하고 조직 역량하고 제도하고 맞물려야 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만 이렇게 뭘 갖고 와서 수입해서 쓴 이게 안 되고 조직 역량도 같이 가고 제도도 같이 가고 하니까 한꺼번에 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양주영. 양, 네. 예,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양준혁입니다. 예, 주시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구하신 그 내용 중에 그 병원발 창업 현황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베터 조직 한번 정비를 하면서 바이오 중소벤처 그동안에 이제 대학하고 병원하고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부분, 오류 데이터들을 점검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이제 완전 병원하고 기초의학이나 뭐 임상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대학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주신 엑셀은 아니고 표에 보니까 공학이나 자연대 뭐 이런 것들 제외하니까 숫자가 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병원은 한 150개 정도 나오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초나 의공학 이런 쪽은 대학으로 분류해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느낌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 인터넷 같은 거 찾아서 이제 흥신소처럼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완결성이나 검토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치 박사님께서 이렇게 큰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 데이터 완결성도 좀 높이고 박사님도 조언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의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시죠. 예, 같이 하시고 예, 또 이걸 감사합니다. 팔로우업을 또 저게 아무래도 생명에서 해주셔야죠. 팔로우 데이터 해서. 하여튼 제일 핵심 데이터는 저겁니다. 소유주도 그렇지만 창업가도 중요하지만 벤처 캐피탈 투자액 이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마침 무슨 혁신의 숲인가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들이 DB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하여간 투자액을 집계하는 게 그러니까 세계 어느 DB들 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좀 예, 잘 건의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센터 입장에서 보면 결론은 이제 버킹감이 아니고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스태피하고 저희 센터가 협력해가지고 바이오 벤처 비즈니스에 아젠다 하나 좀 멋있는 거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저는 한 세네 가지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우리의 벤처 다이나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단위 숫자로 캐파로 굉장히 많다. 단위당으로 치면. 그래서 한국의 역동성이 이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벤처 기업에 대한 분석의 결론인데 그 배태 조직이 과거의 대학에서 점차 기업계에 계셨던 분이 창업하는 형태로 바뀌어온 요소가 아까 미국처럼 되어가는 모습이어서 창업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다이나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그 말은 이제 교수 중심의 연구자 중심의 창업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의미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혁신 역량의 연결고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시가 가지고 있는 저 모델을 한번 바라볼 때 과거 다른 분야의 CDMO, OEM이나 ODM, DBM 같은 부분에서의 그 이점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없었는데 CRO는 다르지 않느냐? 혹은 CMO 이런 쪽도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CRO 우시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 서비스 CRO 모델로서의 서비스를 확대해가면서 TSMC 같은 느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과학 역량을 오히려 더 해외로부터 그런 서비스 과정에서 흡수해가지고 커져가고 있다. 우리의 삼성 모델이 셀티엄 모델이 그야말로 시밀러 모델이죠. 시밀러 모델이 그러한 혁신 역량의 접근성을 가져낼 수 있고 혹은 저력을 축적해 가고 있는 모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아보고 싶고 세 번째는 그 우리가 보스턴이나 그 샌디에고 갔을 때 보스턴 특히 하버드대 내에 다국적 기업이 랩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천 그 기초 연구를 하는 지식 집단에 다국적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장비를 도와주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대학발 창업을 촉진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대기업의 랩을 이제 대학에 유치해서 혹은 대기업이 미국처럼 연구 장비를
그 근처에 있는 랩실의 대학 교수들에게 제공해주면서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모델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어떻든 간에 2A 단계에서 기술 수출, 아까 미국의, 일본의, 미국, 중국의 우시 모델이 자국 내의 저가 서비스 역량을 활용하는 우리 모델이었던 우리는 이제 신약 물질을 이제 라이센싱하는 모델인데 2A 단계에서 라이센싱하는 모델을 넘어서는 문제가 사실은 네. 자본 한계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창업을 시드는 국내에서 갖췄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나스닥에서 해버리면 안 되냐 하는, 이거 해외에서 직접 창업해서 국내로 돌아오는 모델을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막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가지 네.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역시 박사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아, 일단 CRO, CMO 쪽은 보면 CMO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델로 가서 하는 건 문제 없는데 단 예전에 OEM, ODM 그 루트처럼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시장을 개발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건. 근데 하여간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시장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좋은 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한테 잘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CRO는 모르겠어요. CRO는 이게 CRO가 우시 같은 CRO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에 가까이 있는 CRO가 있으면 국내 기업들은 좋을 텐데 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안전성 평가 연구소도 지금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걸 매각하려 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요번에 어디 갔더니 하여간 공공부문에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그 어디 지소에서 새로 나오는 그 기술을 백업하기 위해서 그런 CRO 같은 기능을 하겠다고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 민간이 해야 될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CRO는 제가 쉽지 않다는 아직까지는 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음, 어느 쪽 모델이 더 맞을까? 그러니까 미국 모델이 저렇게 있고 우리나라 모델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제도주의적인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사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열심히 하고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거기를 넘어가기 어려운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제도들이 많이 한계를 갖고 있는데 단지 그냥 규제 이슈뿐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주식시장, 금융시장 제도라든지 자본시장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금융이 파이낸싱이 아주 그 스마트해야 이제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거기를 못 쫓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여간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권 모델을 왔기 때문에 경영자, 창업자들의 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교육한다. 기업가 정신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교수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교수한테 기업가 정신을 심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간 그 모델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 성격을 가진 제조업적인 어떤 스타트업 모델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미국과 상당히 모델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꽁 잡는 게 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과가 더 좋으면 예를 들어서 겸직을 허용했더니만 교수들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미국보다 왜냐면 자기 지분이 더 크니까 동기가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열심히 막 갈아 넣어가지고 밤새고 이래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보다 3배나 지금 대학 교수들이 창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교수들 본인에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건데
요거 이제 한 가지, 요또 단점은 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 저도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그, 답은 가기 전에도 요체는 뭐냐면, 기술 조직 제도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 이거를, 우리가 기술만 개발하고 똑똑한 사람만 있어하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벤처 캐피탈이나 역할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돼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미국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VC 주도 모델도 해도 되고, 그냥 지금도 휴직을 허용하는 거예요, 겸직을. 교수한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지금처럼 하세요. 두 가지 다 모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난 무서워서 창업 안 했던 교수님들은, 나 VC한테 넘길래 5%만 주세요. 나는 내 돈 안 들어가고 내 시간 안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델이 하나 더 있으면 지금보다 창업이 한 두세 배 더 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다 구현하면 좋겠다는 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미국에 나가는 거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스닥에,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미국에 가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도 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라이센스 아웃 해야 되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나 미국에 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미국에 요즘 많이 가거든요. 얼마 전에 미래에셋이 미국에 뭘 했다 그랬고, 아주아이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한국 투자가가 최근에 또 나가려고 하고, 아예 그 통을,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미국 투자를 하려고 하는 한국 벤처 캐피탈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한국보다 더 좋은 기회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투자 기회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더 좋은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가는 거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다 보면 미국 프랙티스를 몸에 익혀서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프랙티스가 미국과 우리나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사회 중심 경영도 다르고 계약하는 방식도 다르대요. 스테이지마다 계약서를 하나로 묶어서 쓰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어떤 좋은 프랙티스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아니면 벤처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미국 스타트업이 이사회를 하는 걸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회 빡세다. 이 사회가 큰 역할을 한다. 이 사회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실력 없으면 쫓겨나가고, 거기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되거든, 이사들이. 여기서 어떤 네트워크를 뭐 연결해 준다든지, 뭐 돈을 끌어온다든지,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비드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사가. 그런 거 안 하면 눈치 받고, 너 나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 거기는. 정말 신참이 가면 정말 엄청 꾸준함 받고, 그 면이 안 선다 그러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미국식 방식을 VC가 갖고 오면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식 방식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 나가는 거, VC가 나가는 거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잘하는 코스닥 기업을 미국 기업이 한 5개쯤 인수해주면 우리나라가 돈도 많이 벌고 글로벌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VC가 먼저 나가서 그 미국 기업에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블랙락하고 뭐 서드락하고 뭐 같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서드락하고 같이 하면서 배워서 이사의 경영을 배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화하는, 그 한국의 미국적인 걸 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더 잡아놓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열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제가 보니까 오늘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여기서 이게 연구가 나온 소스가, 후원된 소스가 설명해서 아이고, 당연히 이거 그렇게 시점 보고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야 제가 빛을 갚은 느낌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때 보고서를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 시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